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자, 드디어 11월이 왔습니다. 지난 한 달 주식시장에서 30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급락장,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다들 검은 10월이 지나가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국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카운터펀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청인인베스트의 강민 팀장, 시사계의 유재석, 최영일 평론가, 팩트 쪽집게 장희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뉴스 보면서 계속 하락하던 주식시장 금요일이죠. 다시 반등했습니다. 예, 금요일 날은 좀 크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예. 예, 시장에 이제 이중으로 해서 호재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과 통화를 했고 무역 협상을 좋은 쪽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협상 초안에 대해서 이제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네네. 그 밤에 대해서는 백악관 쪽에서 다시 이제 그런 지시는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은 또 하락을 하면서 잠시 또 이번 주에는 조정을 살짝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장도 이번 주는 뭐 그냥 그래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워낙 지난주에 반등을 좀 세게 줬으니까요. 네네. 예, 어느 정도는 반등한 물량에 대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의 반등 역시 그간의 하락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다 시장이 돌아서 주도주가 생기고 시장이 상승 추세를 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네. 하락이 워낙 과대했기 때문에 그 과대했던 하락에 대해서 반등을 기술적으로 주는 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긴장을 풀지 말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민 팀장께서는 저 오한결 대표와 동반 출연을 안 하니까 훨씬 더 기량이 상승하네. 기량 상승. 네.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 줄 저는 오늘 느꼈네요. 네, 예. 지금 저러다가 저 뒤로 넘어지겠어요. 거의 저 회장 자세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긴 자리도 오한결 대표 앉던 자리야. 그 자리잖아요. 예, 오 대표가 안 나오시니까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방송을 이제 오한결 대표가 들으면 다음 주에 다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규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정말 이 웃을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뉴스도 나왔었죠. 양진호 회장의 사건. 네. 이게 참 우리가 흔히 갑질 하는데 이건 뭐 갑질이라기보다는요. 갑질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정도 지경에 이르렀구나. 근데 지금 이게 처음에 전 직원을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댓글 5개 달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뺨을 때리고 이제 폭언을 했는데 확전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마약 설도 나오고 있고 또 이 회사가 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을 방조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또 이 모럴 해저드까지도 이 우리가 IT 업계의 좀 어두운 이면 이런 게 지금 끌려 나오는 느낌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금융계와 관련된 소식인데 모건 스탠리 자회사죠. 맞아요. 예, 프라이빗 이코티의 또 한국 지사장이 운전기사에게 갑질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양진호 회장의 왜 그런 횡포를 저질렀을까가 저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나 2천억 원 가진 사람이야. 마음대로 해도 돼. 나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이야. 람보르기니 모는 사람이야. 이걸로 지금 자기가 사람 위에 살고 있다고 크게 착각했던 그러한 폐해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석궁과 일본도가 등장을 하는데 깜짝 놀랐고요. 예, 정말 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거 뭐 베테랑이나 이야기죠. 내부자들보다 더 센 장면이라고 영화여도 생각이 19금 됩니다. 영화였겠죠, 이 정도면. 영화여도 네. 보고 나면 상당히 찝찝한 느낌의 그렇죠. 내용들이 예. 현실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게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저도 이번 사건 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사건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니까 일단 자극적으로 다가오긴 합니다만 최영일 평론가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경제가 돈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거나 간에. 근데 돈이 도대체 뭘까? 돈의 본질이 뭐고 돈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돈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하는 게 가장 우리가 뭐 사회에서 지금 보호받고 대우받는 게 돈과 지식 약간 이런 있어 보이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조금 뭐 문제 생기면 법대로 해. 지식인들이 법대로 해.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또 하나는 돈으로
뭐 최호화 변호인단 꾸려 벌금 얼마 내면 그렇지. 끝이야. 대형 로펌 얼마 등장하고. 먹고 꺼져. 뭐 약간 이런 모든 최악의 것들이 항상 최위에는 돈과 어떤 지식이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개념 없는 부자가 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개념 있는 경제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방송을 같이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 경석이 형이 네.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준재벌로 통하지만 휴머니즘이 살아있고 예, 한국의 토니 스타크 네? 오랜만에 코 한번 곱니다. 토니 스타크 나왔어. 예. 한국의 토니 스타크 예, 예. 배가 고픈데 근데 뭐 간식도 한 번 안 쏘시고 아, 이렇게. 제가 다음 주에, 예, 예. 다음 주에. 제가 오늘은 요건 끝나고 또 바로 일이 이어져서. 약속하셨어요? 아, 당연하죠. 오늘 또 제가 늦게 왔어요. 10분 정도. 아,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겹쳐서. 그렇죠. 자본주의에선 다 그래. 페널티는 돈으로 예. 지르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예. 정말 마음으로 제가 다음 주에 대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돈은 전 거의 없지만 마음만은 정말 부자니까. 손수 싸운 김밥 기대하겠습니다. 아, 우리 아내가 또 고생을.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큰 오보를 내서 오늘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 네네. 예, 왜냐하면 이 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음흠.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이 국민연금도 음흠. 동시 수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하.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음흠. 국민연금을 중복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음흠. 애들 엄마가 공무원이라고 제가 큰 소리를 뻥뻥 쳤잖아요. 네네네. 애들 엄마는 이 민간에서 일을 하다가 아. 공무원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음흠. 일을 하다가 음흠. 또 아마 퇴직을 하면 뭐 민간 일을 할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민간 영역에 있을 때는 국민연금 불입을 하고 음흠. 공무원 신분이 됐을 때는 공무원연금만 불입을 합니다. 음흠. 나중에 수령 시기가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다 탈 수 있죠. 네. 예, 불입한 한도 내에서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중복, 그렇습니다. 네. 불입, 중복 수령은 되지 않는 것이다. 네네. 이게 정답이어서 댓글을 보고 음흠. 꼼꼼하게 이걸 지적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우리 정치자분들 예,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엉터리 평론가 빼라 막 그러셨는데 제가 사람 구실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래서 이제 우리 저 최영일님을 시사계 유재석이다. 네. 빨리 잘못은 네, 인정해야 잘못된 돼요. 건 그대로 그걸 뭐 네. 핑계 대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자숙하지 않아요. 저희가 저는. 다 자숙하지 부끄러운 않아요. 거죠. 저는 자숙하지 않고 자습을 해서 예. 계속 공부해서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체크를 못한 저희도 잘못입니다. 그럼요. 사실은. 예, 예, 맞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남의 좀 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네. 거죠. 들켰네요. 예, 제발 진짜. 자숙 좀 하세요. 자습.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뭘까요? 1998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IMF 외환 위기, 10년 뒤 세계적 경제 침체를 불러온 2008년 금융 위기, 또 10년이 흐른 2018년 주식시장의 급락과 고용 악화, 실업 급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경석의 카운터펀치 1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순간들을 살펴보고 오늘의 경제 문제 해법을 찾아봅니다. 자, 주제 공개에선 제가 이제 98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사실 97년 거의 말이죠. 97년 네. 11월에 11월경 터져 나오죠. 외환 위기. 자, 한국 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 불렸던 IMF 사태. 무엇인지 좀 개념을 좀 정리.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터졌던 일인데요. 90년대 들어와서 YS 정부, 문민정부, 그때 이제 시장 개방이 뭐 물론 이제 이 80년대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에 우리 경제도 편입되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요. 기업 투자라든가. 왜냐하면 우리 시장도 아주 좋은 시장이 됐거든요. 네. 저평가된 시장. 그러면서 이제 외국 자본을 유치했는데 97년에 이제 어떤 일이 터지냐면 이제 외환 보유고가 펑크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음흠. 그러면서 결국은 외환 보유고가 중요한 것이 국채 상환도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돈을 꾸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환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때 외환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는 국제 통화 기금 아니겠습니까? 이 IMF에 돈을 빌리게 돼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부도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줘라. 하지만 우리는 생산성도 있고 이런 제조업 기반도 있고 수출 무역 국가고 이걸 상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사를 받는 거죠. 흔히. 네. 우리가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가도 부동산 뭐 있느냐, 당신 자산 다 신고해라.
그리고 소득은 얼마나 되느냐. 그럼 연간 이제 이 원리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느냐. 그 계획을 다 보고 대출 승인해 주잖아요. 네네. IMF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하. 그러고 이제 그 돈을 갚는데 97년 말, 98년 초부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YS 정부는 국고를 거덜내고 막을 내리고 사라지고 DJ 정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써서 맞아. 우리 경제의 혁신을 계속 주장해 왔던 정치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나라를 딱 맡아서 집권을 하자 나라는 거덜난 상태였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의 대중경제론을 거의 펴지 못합니다. 매우 서구식 경제, IMF가 요구하는 경제, IMF는 국가의 경제 체제를 바꾸라고 요구하죠. 시장을 더 추가 개방해라. 또 이 M&A, 인수합병을 더 쉽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 공기업들을 민영화해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DJ 정부 시절에 이러한 IMF의 요구에 의한 구조 전환이 이루어져요. 이때 가장 유행했던 용어를 제가 생각해 보면 리엔지니어링, 리스트럭처링, 그러니까 완전히 체질을 다 뒤집어 바꾸는 그런 거죠. 사실 은행이 부도난다는 건 제가 젊을 땐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97년 이후에 은행도 부도가 나는구나. 은행도 또 다른 자본에 팔려갈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 국민이 아주 절감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했고 또 하나는 한국식 돌파 작전을 펴니다. 이게 금 모으기예요. 국민들의 금을 나라에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달러로 바꿔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결과 굉장히 빠르게 예상보다 빠르게 IMF를 졸업합니다. 그렇죠. 2001년 8월에 공식적으로 자 우리는 IMF로부터 꼬온 돈을 다 처리했고 IMF 상황을 종료시켰다. 졸업했다. 선언하고 이제 그 이후로 새로운 경제 체제로 체질이 바뀌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놓여 있는 게 지금 우리 코스닥 코스피의 코스닥 시장 많이들 보시죠? 네.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을 이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또 이 시기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IT 벤처 붐이 일어났는데 또 한 번 2002년, 3년에 이제 버블이 꺼지는 조정 국면을 거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 개념을 정리해 주셨는데 장 교수님은 그 당시엔 뭐 하고 계셨어요? 대학생이었어요. 네. 딱 그 IMF,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이 위기 시절에 가장 피해를 본 이제 세대로 꼽히는 게 75년 여성 94학번 대학생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71년생부터 뭐 73년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뭐 군대 안 간 74, 75년생들 딱 대학 4학년 졸업하고 취업해야 될 시기에 IMF가 터졌고 맞아요. 제가 딱 94학번 75년생 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려다가 그냥 군대 가는 경우. 왜냐하면 사람을 아예 안 뽑으니까요. 지금 뭐 쉽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외화보유고가 부족해서 외채는 많은데 갚을 돈은 없어서 IMF에 돈 빌려서 쉽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국제금융기구라고 해서 이 IMF가 뭐 신사적으로 그래 힘든 나라 우리가 도와줄게. 저리 싼 이자로 일 얼마 필요해. 열심히 해서 갚아. 이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뒤에 가서 얘기하면 할수록 조금 사실은 이 사태를 알수록 지금 화가 날 정도로 얘네들 대부업체하고 다를 게 뭐지 할 정도의 고금리와 또 힘든 나라에 정말 이렇게 위태위태한 파산이냐 마냐 정말 부도냐 마냐 할 정도의 이 벼랑 끝에 몰린 국가를 상대로 어쩌면 상당히 그 위협적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니까 이제 이런 굴욕적인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경험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고 맞아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또 이제 IMF를 맞았을 때.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배님들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면 선배님들이 야, 나도 월급 대신 빵 받아.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빵 업체에서 일하는 선배들은 월급 대신 빵 받고 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너는 그래도 먹는 거라도 받지 나는 전자제품 받아서 기계를 뜯어 먹을 수도 없고 진짜로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래서 말이 IMF지 뭐 I'm fail 이렇게 나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뭐 더 자주 섞인 표현들도 많이 있었고요. 정말 은행 무너져 나가는 거 사실 무서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장 교수님보다 조금 윗세대니까 네, 좀 많이 조금? 윗세대시죠. 그때 제가 조금 종이 한 장 제발 자숙 좀 하세요. 네, 자습하겠습니다. 네, 좀 솔직해지세요. 네. 그때 제가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맞아. 직원이 50명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예. MBC TV에서 취재하러 오고 신종 이 직종을 만들어낸 뭐 청년 기업들에서 인터뷰도 하고 장사가 잘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딱 폈는데 IMF TV 라디오를 트니까 IMF 나오더니 대기업에서 지금 입사가 안 되는 그 청년 실업 지금도 네. 청년 실업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잘 다니던 중견의 가장들 40, 50대
하루아침에 잘려나가는 겁니다. 네. 이게 IMF가 요구한 거예요. 구조조정해라.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탄력성을 높여라. 그래서 이때부터 비정규직이 엄청 양산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자살률이 아, 어마어마하게 엄청났습니다. 급증했고요. 뭐 이혼을 했거나 이혼까지는 안 해서도 별거를 하거나 가정 파탄의 주범이었었고 신용불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이 못 낳고 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직장인들도 온 국민이 사실은 이때 놀랐던 건 나라가 망하냐 회사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말 직전까지 97년에 IMF가 이제 터졌다면 96년, 95년 그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완전 이제 계속 발전만 할 것이고 엄청 선진국 대열에 갈 것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막 하시는 분들도 늘었고 OECD 우리가 가입된 게 바로 96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만 한다는 그 OECD에 우리나라 가입된 게 96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고 그 직전 연도에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막 이런 뉴스 나오고 정말 우리는 이제 경제가 그냥 쫙 올라가는 일만 남아. 이 신화 같은 이 긍정적인 기대가 갑자기 나라 망해로 꺼져버리니까 정말 그냥 넉넉해 된 거죠. 그렇죠. 충격이 더 네. 컸던 거죠. 배신감도 컸고.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고 저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특수한 영역이 직종에 계셨던 있었기 거죠. 때문에 네. 이렇게 피부로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제 방송 인생 중에 가장 최선을 다했던 시기가 또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 시청자분들에게 네네네. 최대한 의미 있는 웃음을 전달하겠다라고 맞아요. 그때 방송사 연기자들도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음. 국민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일했던 기억이 저도 떠오릅니다. 음. 강민 팀장은 저는 네. 그 IMF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죠. 네, 예. 실질적으로 체감은 앞서 말씀 주신 뭐 교수님이나 평론가님처럼 생생한 경험담보다는 그냥 이게 간접적으로 TV를 통해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 체험의 개념이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말씀들 쭉 듣다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참 많이 힘들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위기 상황 이런 걸 살짝 정리한 게 있었는데 네네. 1960년대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80달러였어요. 하다가 이제 2017년에는 1인당 GDP가 약 한 3만 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원자재 수입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위기 상황이 왔었고 그때 당시에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대일 청구권 자금 8억 달러 받게 되면서 극복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62억 6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또 발생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월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조달하는 물자랑 용역을 한국에서 공급하게 되면서 그걸로 또 헤쳐나가고 세 번째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무역수지 적자가 또 45억 8천만 달러가 급증하게 되고 외환보유고가 10억 달러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서 외환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 시티은행이랑 체이스 맨하튼은행 중심으로 2억 달러의 전보론 받으면서 또 위기를 헤쳤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4차 경제개발 5개년 중에서 중화공업에 이제 과잉 투자를 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태인데 2차 오일 쇼크가 또 발생하게 되면서 1979년부터 149억 5천만 달러 적자가 쌓이면서 외환위기가 왔었는데 1982년 일본이랑 체결한 한일 경제협력 자금 40억 달러 외환수급으로 해결해오는 과정들이 쭉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1990년대 들어서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넓어지는 과정과 과거부터 이어왔던 성장의 가도가 겹친 상태에서 자신감이 충만할 때 IMF가 터지면서 네. 보다 더 큰 충격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 사건이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심지어 금까지 모아서 내놓으면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 그때 박세리 씨가 맞아. 이 골프 우승을 하면서 네. 상록수의 노래가 깔리면서 그렇죠. 이 어떤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는 네. 의지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정서적으로. 그 상록수 노래 매일 아침 제가 만나는 양희은 그러네요. 맞네요. 누님이 부른 노래죠. 예. 아무튼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정말 놀랄 만큼 빠르게 졸업을 하고 경기가 나아졌는데 네. 또다시 10년 만에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건 또 왜 온 겁니까? 이거는 미국발이에요. 이때 아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기억하시겠지만 미국도 정말 다국적 글로벌 IB 인베스트뱅크 투자은행들이 막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IMF 때 모습을 뉴욕 증시에서 보는 거예요. 아하. 그때 자살자 속출했고요. 미국도. 네, 망한 사람 엄청나게 많았는데 전 이걸 한마디로 정리드리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 말 이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셔서 안타까운데 빅쇼트라는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책으로도 있습니다. 실화를 극화 영화로 만들었는데 정말 명배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빅쇼트라는 걸 보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요.
그 당시에 아무 가치가 없는 주식이 비싸게 동부의 주식을 그야말로 쓰레기를 서부에 내다 팔고 서부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 주식을 동부에 내다 팔면서 주가를 막 부추겨서 버블이 막 키워져요. 개인 가계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 기업 경제가 다 파탄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그 영화에서 신용평가 회사,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S&P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실상이 나오는데 이들도 등급을 냉정하게 주지 않았고 막 인플레이션 한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공모가 만들어낸 장밋빛 미래를 그렸지만 그 실체는 없었던 어쩌면 한 줌의 실체를 마치 거대한 이제 에드벌룬처럼 키웠다가 뻥 터진 게 서프라임 모기지인데 미국이 이 지경이 되니까 세계 경제에 타격이 안 갈 수가 없죠. 우리에게까지 타격이 온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팟캐스트를 또 안 들으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얼른 얘기해야지. 나는 그 영화제 X에 스폰이 들어올까. 아하. 광고 붙이려고 일단 그 금융위기를 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금 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서프라임 모기지는 부동산 대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서민들에게 약간 잘 사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프라임 대출이 아니라 서프라임, 조금 이제 못 사는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인데, 문제는 미국의 그때 상황도 경기가 상당히 좋았었고 상당히 저금리 기조였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그냥 호황기를 쭉 오던 시기에 또 중국이나 신흥국들이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이제 크게 커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사서 뭐 어쩌건 달러를 어쩌고 여러 이제 경제 상황적으로 결론적으로 미국에는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흔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금리는 상당히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버블 생기고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냥 집을 사면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건데 그냥 놔두면 못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살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대출을 예를 집값이 1억인데 내가 8천만 원 대출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럼 누구나 내 돈 2천만 원 가지고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으면 사죠. 네. 나도 한번 좋은 집에 살아보자. 거의 금리는 제로인데다가 대출을 심지어는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100% 해주는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차피 이자 장사하는 거고요. 모든 대출을 이렇게까지 해주는 모든 배경에는 설마 경제가 망하겠어. 그리고 저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못 갚을 일은 없을 거야. 미국의 경제를 믿은 거죠. 문제는 그게 그 믿음이 깨지는 일이 터진 것이고 하나둘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생기니까 당연히 은행도 넘어가고 돈, 집, 뭐 정부에다가 와 우리 파산하겠습니다 하는 국민들 많아지니까 넘어가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자본주의나 경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부분인데 돈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부동산 사고 팔고 은행 끼고 이 시스템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경제가 점점 안정화되면 자꾸 새로운 걸 찾잖아요. 파생 상품이라는 걸 만듭니다. 말하자면 대출에 주는 은행이 만약에 그 대출 받아간 사람이 돈 못 갚게 되면 어떻게 해? 그거를 그 위험을 담보로 하는 파생 상품을 또 만들고요. 그 대출하는 사람들도 분류별로 해서 또 거기서 또 파생 상품이 나오고 파생 상품에 파생 상품에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면서 돈을 계속 부풀려가는 거죠. 말 그대로 버블이고 거품이고 풍선이 된 거예요. 그중에 맨 끝단 하나가 탁 터지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 우르르 무너지면서 문제는 그 충격이 조그만 회사 하나 부도났대. 우리나라 IMF 때만 해도 작은 기업부터 파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작은 기업들이 파산하면 그냥 묻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리먼 사태라고 부를 정도의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문제가 빵 터졌고요. 맨 처음에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미국의 정말 대형 투자 은행이라는 회사들이 파산에 이르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가 우리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뭐 미국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대공황이라는 옛 단어를 꺼낼 만큼 충격과 공포에 빠진 사건이 된 거죠. 네. 조금 더 사족을 제가 너무 기네요. 제가 근데 말해놓고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예. 2008년에 필드에 계셨죠. 예. 예, 앞서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다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씩만 사족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그 배경을 깔아갔다라고 얘기를 봐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세계 시장 경제에 약간 편입이 되면서 저가로서 이제 노동력과 상품들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균형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균형 금리를 올리지 않는 채 저금리로
계속 깔아주면서 맞아요. 유동성과 자금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 유동성과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넘어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버블을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이랑 다 동일한데 그 버블을 만들면서 그 버블들이 파생상품으로 구조화되면서 또 10배, 100배짜리로 커지고 그 파생상품이 되면서 또 10배, 100배짜리로 커지고 하는데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금융은 뉴욕으로 통한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 미국에서 확장되는 파생상품이 세계 각국으로 뿌려지고 네. 그것이 다시 미국에서 무너지니까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시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아시아 특히 같은 경우는 97년도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위기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편은 아니었는데 선진국들은 대공황 이후로는 그렇다 할 위기를 겪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하.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느낀 건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도 우리 강민 팀장님이 사실은 징후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경제 관료들이 모르는 척한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잖아요. 네. 특히나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과연 미국에서 이걸 몰랐을까? 정부에서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과연 몰랐을까? 우리 한국에서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도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당시에 이 조짐이 있기 이미 뭐 5년 6년 전부터 이대로 가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거 발생한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권도 있었고 또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알면서 설마 나만 피해 안 가면 되죠. 혹은 뭐 나 때 터지겠 이런 여러 모럴 그런 이제 비윤리적인 정말 돈만을 바라고 쫓아가는 자본가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우리 루비니 교수가 터지자마자 그것 봐 내가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조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뭘 하면 뭐 결정하는 이들이 윤리적이나 이런 관념이 없는 이상은 그 나라의 운명은 혹은 주변국들의 운명은 정말 한순간에 꺾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그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함께 이 방송을 좀 같이 듣거나 혹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어떤 루트로든 전달을 하거나 혹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수가 되지 않는 한 네. 경제 이야기는 정말 하면서도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위기들은 사실 그런 징후가 있었고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오다가 결국은 빵 터지고 말았다. 지금 네. 이 어떤 그 의사결정자의 윤리관, 가치관, 윤리론을 지금 장 교수님이 강조해 주셨고 전 여기에 이제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지금은 경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차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이제 심리, 집단 심리가 다 이제 요즘 소셜이라고 부르죠. 이 소셜 네트워크로 다 비벼져 있어서 지금 이제 복잡계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려운데 지금 이 2008년 외환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97년 IMF 그 전조 징후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1995년에 영국에서 사태가 하나 벌어져요. 이게 베어링 은행 부도 사태예요. 파산 사태인데 전 이걸 굉장히 당시에 재밌게 봤어요. 싱가포르 베어링 은행 지점에 펀드 트레이더가 있는데 네. 그 펀드 트레이딩은 굉장히 이렇게 고도의 두뇌를 태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분들은 새가슴이 돼서 못해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패기로 막 해. 그러다 보면 이제 맞으면은 이제 짝팟이 터지는 거고 안 되면 이제 그 세계에서 도태되는 건데 닉 리슨이라고 하는 28살의 청년이에요. 네. 싱가포르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위험한 파생 상품을 다루는데 아하. 성과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돈도 밀어주고 잘해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어카운트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니케이 지수에 다 몰빵했어요. 일본에. 그런데 이게 그때 동아시아 시장이 문제가 좀 터지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15억 달러 정도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막 전자금융이 생기던 초기라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인데 네. 1995년 막 그 초기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써버린 돈을 본사가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파산이 다가와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건 좀 극적인 에피소드인데 본사의 은행장을 이제 비서가 전화가 와서 깨웁니다. 은행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뭐 우리 은행이 위험하다고? 아니 이미 파산했습니다. 어찌 보면 장이 망한 다음에 보고를 뒤늦게 받는 인적 보고가 사실 돈이 나간 것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불일치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그때 이제 균열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베어링 은행이 영국 6위의 기업이고 230년이 넘은 기업인데 당시에 네덜란드의 ING 그룹 우리가 잘 알죠? 네. 1파운드에 팔립니다. 그 엄청난 은행이 파산이 된 상태 1파운드에 팔립니다. 아하. 이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95년에 기록이 되고 네. 이 닉 리슨 사태가 나중에 영화화돼요. 이게 러그 트레이더라고 네. 이 사기 중개인
제목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국내에서는 갬블. 갬블이라고 이라는 됐는데 제목으로 무려 주인공이 이제 이안 맥그리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영화는 잘 되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는 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실화라는 거예요. 95년에 터졌고 그로부터 2년 후에 IMF가 와요. 그 저는 이 닉 리슨 베어링 은행 부도 사태가 뭐냐 하면 우리 금융이 글로벌 경제가 복잡계로 휩싸이게 된 전조다. 저는 서경석 씨가 우리 카운터펀치 처음에 오프닝 할 때 나비의 날갯짓이 바다 건너서 태풍을 만들어낸다. 이게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바로 복잡계 본질이거든요. 네. 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우리는 아까 통제하지 못해요. 저는 어떤 이 금융기관의 장이 금융 관료이던 아니면은 이제 이 IB의 어떤 의사결정자 대표 사장이던 통제를 못한다고 봐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최근에 지난 10월 30일에 그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아세안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했어요.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경제는 못 잡는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 정당이 등장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당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구조 이것은 바르게 잡을 수가 없다. 아까 윤리관 이제 가치관 얘기하셔서 네네. 그 철학을 누가 바로잡겠는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바로잡겠는가? 혹은 대통령이 바로잡겠는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한 나라 안에서도 이 경제 현상은 복잡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경로 이유를 종속적이다 이렇게 해야 말씀드릴 수 되는데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세계화된 이 시대에는 정말 전 세계가 얽혀 있는 일이기 지금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일시에 돈을 빼면 폭락하는 걸 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러게요. 자, IMF에 이어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한 이유가 바로 이제 2018년, 현재 네. 다시 10년 후. 한번 묘하게 딱 10년 주기예요. 다시 한번 경제 위기가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현재 현상들. 일단은 네. 뭐 네.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미국 금리 인상하고 우리 금리는 동결되고 외국인 자본 유출. 그러니까 자본 유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나라는 그 IMF 그 외환 위기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IMF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물론 체질적으로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 97년만큼의 외환 보유 전혀 아니고 그 그건 당시에 전혀 그리고 아니죠. 외환 네. 보유액보다 외차가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빌린 빚이 너무 많아서 사실 더 큰 문제가 됐던 거였었거든요. 외환 보유고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빚이 얼마냐가 내 총 자산인 거잖아요. 근데 빚만 빼고 그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를 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라 조금 지금하고는 많이 체질적으로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이라든가 외국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방패만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뭐 어떻게 개척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번 2018년에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저는 조금 과장됐다고 봐요. 아까 지금 먼저 서경석 씨가 말씀한 10년 위기설 딱 그 기간이거든요. 97, 98 이후에 2007, 2008 그렇게 따지면 지금 10년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딱 봤는데 야, 이 주가 막 떨어지고 난리 났다 하니까 역시 10년 위기설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 사실 비슷하게 가는 거는 있어요. 뭐냐면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차이 나고 있고 지금 물가라 경제 성장 여러 가지가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금리를 지금 그러니까 경제 이론적으로 국가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조금 풀어가지고 돈을 좀 자본에 늘려야 되느냐? 아니 또 그러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아마 10년 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일 큰 변수는 미국이죠. 중국하고 그 무역 전쟁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뭐 관세니 뭐니 갑자기 무역 전쟁에 이제 새우등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에 휩쓸려 가지고 기업 몇 개 뭐 줄 도산 날 정도의 큰 일들이거든요. 환율 움직임 하나에도 회사가 망했다 살았다 하는 이 상황에 이제 일단 가장 큰 건 미중 무역 전쟁이고요. 또 미국의 수장인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향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실제로 안정적일 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갈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끝까지 싸울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예측이 공포감과 이런 위협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아 이렇게 투자해야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망설이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빼다가 어디다 투자하려고 가져간다라기보다는 투자를 한 걸 일단 조금 회수해놔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더 강력한 본인의 경제 정책을 쓸지 아니면 조금 주춤하는 경제 정책을 쓸지 지금
지금은 사실 이런 상황이 버무려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온 것이지 IMF나 리먼 사태 때처럼 특정 어떤 경제적인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어서 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불확실한 게 참 그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안 좋든가. 그렇죠. 예? 안 좋으면 뭐 이제 예, 끝났으니까 빨리 대책 세우자. 쳤느냐 그죠? 뭐 이런 분석을 일단 하면 시장은 네.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계고 인식의 반영이라 차라리 아예 안 좋아라고 그렇죠. 하면은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이제부터 좋아지겠네 하면서 바닥을 만들고 움직일 수가 겸허하게 있지만 대책을 예. 세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 계속돼 버리면은 네. 시장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근데 거죠. 단언컨대 전제는 이런 거예요. 불확실성은 뭐 모든 경영자 또 경제학자들의 적이고 뭐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의 적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과거에는 아날로그 곡선으로 이 경기 행태가 움직이면서 뭐 호황이 오면은 이제 불황이 오고 그다음에 활황이 왔다가 반대로 골이 깊다고 또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풍년, 흉년, 뭐 성경에도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와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과정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단언컨대 불확실성은 과도기가 아니고 네. 지속되는 것이다. 안정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확실성은 계속 증폭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너무 많이 네트워크가 물리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 시스템 전체에 굉장히 큰 파장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예측 불가능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로 종속성. 과거의 선형 경제는 독립 변수가 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델링해서 예측을 했는데 네. 모델링 못해요. 그러니까 모델링의 시대가 하고 지금 시뮬레이션의 시대인데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근사치는 잡아낼지언정 미래를 포캐스트한다. 이건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 그게 결국은 우리는 다각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갈수록 더 할 거다. 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네. 더 해요. 그래서 예측 경제 모델을 붙들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오늘 10년 주기설 개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강한 노트로 지금 예, 많이 흥분하셨습니다. 어제 초반에 국회에서- 약간 자숙하시더니 아이고. 이제 중반 제가 접어들면서 또 좀 오버하고 있네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습하더니 이제 용기가 100배 돼가지고. 자습을 끝내고 다시 끝내고 이제. 돌발로. 이 네. 개뻥은 제가 약간 좀 거둬드리고 아닙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사과 방송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그뱅 정도로 할게요. 더그뱅으로 번역을 해서 그거 훨씬 낫네요, 어감이. 덕뱅. 네, 더뱅.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이 불확실성은 계속 커져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대비하는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야당은 집권당을 흔들어야 되니까 경제 위기 아니냐? 청년 실업률 높아지고 고용률 낮아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제조업들 위기고 자동차 안 팔리고 조선업은 회생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 효자 산업들이 다 지금 주저앉았어요. 조선, 해운, 자동차도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되는 건 전자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이제 반도체. 그 외에 일부 이 휴대폰 기기들, 가전 일부. 그 외에는 다 뭐 건설부터 잘 되는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이 주저앉으면 우리는 이제 위험한 거죠. 위험 시그널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또 여당은 애써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으로 막기 위해서 경제 위기론을 조장하지 마라. 우리와 동급의 선진국에 비하면 2% 중상위의 이 성장률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3% 기대하다가 2.9, 2.8, 2.7 낮아지니까 좀 좌절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 야당이 너무 네. 정치 공세로 불안감을 조장하는데 심리가 경제니까 불안감으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긴축을 해버리면 네. 내수 시장은 더 위축된단 말이에요.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상당 부분 경제 위기에 좀 이 주적인 역할이 요인이 좀 숨어 있다. 앞서 최평등가님 말씀하신 우리나라 경제는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는 힘들어졌네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권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공멸로 가고 있는 암담합니다로 그런 이제 부분은- 결론 내려야 돼요. 아니, 개선이 되면 좋아질 수도 있죠.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 네. 그 부분을 네. 개선할 수 있죠. 예, 예.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경제가 분- 좋아져도 또 싸울 거예요. 여당 야당. 예, 네. 싸우긴 하겠죠. 네. 예, 좀 덜 싸우고 좀 잘 싸워야죠. 좋은 걸로 싸워야 잘 되는데. 싸운다는 표현 좋네요. 예, 좋은 네. 걸로 싸워야죠. 그래서 기대하기는 이제 북한 비핵화가 빨리 잘 되고 남북 경협도 이루어지고 철도 도로도 연결되고 물동량이나 에너지가 북방 경제를 통해서 순환되게 되면 우리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숙제예요. 네. 저도 이제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주기 이런 거는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우연찮게 IMF와 금융위기가 10년 주기로 왔다 뿐이지 반드시 또 10년 주기로 터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이랑 기본 구조상 버블과 위기는 항상 같이 번갈아 가면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렇지 하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정치인들 여당 야당 뭐 서로 공격하고 수비하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고 봐요. IMF 때도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들 내용들 보면은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지만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해가지고 96년도 6월달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적도 있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부 쪽은 당연히 우리는 문제없어 튼튼해 그러니까 니들도 용기 가져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산업에서 문제되는 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외 무역이나 이쪽에 많이 종속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서로 보호무역과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라고 붙어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힘들어지고 그 힘들어지는 와중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고 제일 얘기할 수 있는 건 반도체 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데 네. 그 반도체 업 이후에는 뭘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게 좀 부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 그때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나가겠다라고 진출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반도체 도전하는 회사조차도 이건 미친 거고 망하는 거다. 도저히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자본도 너무 많이 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그렇게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해내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가 돼 있고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인 건데 과연 우리는 이 이후에 대해서 어떠한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부재하니까 계속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세 분 말씀 뭐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의견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10년마다 오는 위기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힘든 상황은 맞다. 헤쳐나가야 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런 것에 십자가를 질 누군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축구 감독도 왜 당장 있을 세계대회 우승을 위한 급한 어떤 임기응변보다는 한 3년, 4년 혹은 본인이 퇴임 후에도 이어질 축구팀의 그 뿌리를 만들어 보려고 지휘하는 감독을 우리는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좀 빨리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에 좀 동의해서 경석이 형? 예. 미국, 중국 뭐 이렇게 뭐 일만 나면 우리도 벌벌 떠는 이런 거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우리 스스로 좀 자생할 수 있는 경제를 키우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부에서도 또 한 가지 경제 위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위기 10년 주기설도. 아이고. 이것도 혹시 넉뱅인지 예, 잠시 후에 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지 청취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를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응원글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